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사자소학의 21번째 시간이고 사자소학이 한 25번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끝부분 수업이 되겠는데요. 용모와 말과 행실은 바르게 하라라는 구절을 한번 배우겠습니다. 자, 계명이기, 필관, 필수, 거필, 택린, 취필, 유덕이라는 구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계명이기, 필관, 필수, 거필, 택린, 취필, 유덕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자, 계명이기, 계명이기라고 해서 닭게 울며 말릴리 일어날기. 닭이 울면 일어나라. 보통 닭이 언제 울죠? 새벽에 울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라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여담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바쁘게 삶을 살다 보니까 계획을 짜서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시간 확보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을 참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뭐 저녁이나 밤에는 식구들 때문에 제 시간이 뺏기는 시간이 있는데 새벽에는 제가 좀만 잠만 줄이면 식구들이 다 자는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방해 없이 하는 아주 조용한 저만의 시간인데요. 이 계명이기라고 해서 요즘 사람들 정말 자기 개발하면서 새벽에 일어나는 저의 친구들, 인스타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옛날에도 일찍 일어난 새가 모이를 더 먹는다는 것처럼 옛날 사자수학에도 벌써 이렇게 일찍 일어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필관필수인데 관자 좀 특이하죠? 대야관자인데 요즘 아이들은 대야를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대야라고 하면 지금은 세면대처럼 옛날에는 물을 받아 썼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덜어다가 쓸 수 있는 그릇을 뜻하죠. 너무 재밌어요. 여기 그릇 하시고 물 담아져 있고 양쪽에는 손 모양을 그린 한자입니다. 그래서 물을 딱 이렇게 뜰 수 있게끔 하는 그릇이죠. 그래서 세수하고 양치질 해라. 아주 정말 구체적으로 생활에 생활 지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거필택린이라고 했습니다. 사는 데에는 반드시 아무데나 살지 말고 이웃을 가려 살아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웃을 가려 산다라는 말 아파트 같은 거나 집을 이사할 때 내가 원하는 곳에 뭐 가격도 그렇지만 그 마을의 분위기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 좋은 이웃들이 많은 곳에 가면 좋은 이웃과 친구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살 때는 반드시 좋은 이웃을 택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필 유덕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귀려면 나아갈 취 반드시 필이니까 덕이 있는 사람과 해라. 덕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뭐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덕이 있는 사람이면 내 주위에는 덕이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내가 아주 이기적이면 나 같은 사람이 옆에 많고요.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을 막 골라다니지 말고 내가 덕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는 덕이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여기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사람 사귀라는 말로 보시면 좋겠죠. 늘 사자소학은 하는 말이지만 좋은 말이 많습니다. 실천만 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인성 수양의 최고의 책인데요. 일찍 일어나라, 세수하고 양치질해라, 살 때 반드시 좋은 이웃과 좋은 사람을 사겨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담 조금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대야에 물을 받아서 씻고 양치하는 이 행위가 정말 별것 아니지만 사람이 밥 먹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정말 티 안 나는 일이지만 이것을 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설거지도 하기 싫고 씻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가꾸고 싶지도 않다면 이건 우울증이거나 뭐 어떤 큰 병에 걸린 거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별것 아닌 일,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불 개고 옷 입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일 정말 별것 아닌 일이지만 아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반증이라는 책을 봤는데 격하게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생활의 일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좋겠고, 정말 죽음을 앞두거나 자살을 마음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 방금 여기 한 것처럼 세수를 한다거나 양치질을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씻고 이런 일을 하지 않죠. 의욕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자수학에 이렇게 세수하고 양치질한 것들이 아주 뭐 이런 것까지 책에 나와야 돼 라고 하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대단한 성견지명의 책이 아닌가 이런 감동도 했거든요. 기본적인 일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고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언행 상위, 그 다음 욕급 우선, 분리 언약, 욕급 우신이라고 했습니다. 언행 상위, 욕급 우선, 분리 언약, 욕급 우신입니다. 약간 똑같은 구절이 나오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언행, 말씀은 행동 행자입니다.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면, 서로 다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만나지 않습니다. 약속 잘 지키고 정직한 사람은 상당히 좋아하고, 저도 말한 것은 실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제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킬 수 없는 일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과 언행은 정말 서로 어긋나면 안 됩니다. 신뢰가 깨지면 그 신뢰를 회복하기엔 정말 많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구 부선. 일단 이렇게 되면 그 욕됨, 나쁜 것들이 어디에 먼저 어디에 이르러요? 여기서 선자는 선조, 우리 앞대 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조상까지 가겠죠. 그래서 여기 우자는 저 조상에게 급 미칠 급 어디에 도달하다 거기까지 이르게 되다. 욕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선대까지 갑니다. 우리 보통 그렇죠. 사람이 신용을 잃고 별로 조금 쓸모없는 사람이면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를 따져서 어느 집안 사람인 것까지 해서 집안을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욕됨이 어디까지 선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나 하나의 잘못이 집안 망신이 되는, 집안의 삼적이 멸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아주 어마어마한 말인데요. 내가 언행이 서로 맞지 않고 나쁜 좋지 못한 일을 했으므로 모든 우리 선조가 욕을 먹는 일까지 하니 얼마나 대단히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지요? 그 다음을 보시면 분리 언약입니다. 내가 말한 거에 대한 약속, 언약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발분리 실천할 리자입니다. 자,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누구한테 욕이 되느냐? 자, 누구한테 얘기 돼요? 나에게 그 욕이 미치는 거죠. 그 욕이 나에게 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약간 뭐 사이즈가 작아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말한 것을 실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비롯해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나의 집안까지, 아마 이 사자서학이 나왔던 시대에는 집안과 가문이 엄청 중요했기 때문에 내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집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현대를 얘기하면 요즘 뭐 어느 모 기업의 손녀가 마약에 손을 대서 계속 지금 추락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또 어떤 항공에서도 우리 그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이 또 어머니까지 회장까지 해서 회사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인데, 나 하나로 인해서 많은 큰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언행을 잘하라는 말로 옛날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교육을 세게 해줘. 너 때문에 너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될 수 있으니 더 행동 거지를 조심하여라 라고 하잖아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언행이 서로 어긋나면 선조와 내 몸에 다 해를 입게 되고 욕을 먹게 되니 조심하라는 뜻으로 사자수학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자수학의 향약 4대 덕목이 아이들한테 소개되는 페이지인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유리라고 해서 학창 시절 윤리 시간이나 어렸을 적에 한번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해석으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먼저 제가 향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쓰다시피 향약은 유교의 풍속을 잘 다스리기 위한 규칙입니다. 농민들을 향촌 사회에 속박시키고 긴박시켜서 토지로부터 이탈을 막고 공동체적으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체제 안정을 위해서 실시된 건데요. 처음에 이런 것을 실시한 사람은 중종 때 조광조입니다. 조광조가 있기 전까지는 훈구파라고 해서 이성계와 같이 개국공신들, 문벌, 귀족들이 모두 조선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중종이 조광조를 등극하면서 이 조광조가 중종과 같이 향촌하고 결탁해 있는 이 훈구파들 집권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자수학에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또 다른 어떤 향약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조광조가 어, 사화를 겪으면서 죽게 되잖아요. 기묘사화라고 하죠. 그래서 조광조 일파가 다 제거된 후에 이게 무마가 되는데 선조 때 또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고 율곡이나 퇴계 이황도 이 향약을 마을에 예속하고 다스리는 거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해서 잘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이 향약을 집권 세력들이 향촌 사회에서 수탈하고 세금 걷고 이러려고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제도로 돼버려요. 이게 원래 취지로 했던 것이 퇴색되어 버리게 되는데요. 시골끼리 서로 뭉쳐서 마을 향촌끼리 뭉쳐서 협력하고 잘 살아야 된다. 가문 있는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그 사람들이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기관에 예속되게 돼버리는데 방금 제가 한 얘기를 보시고 유교적인 거였어요. 농민들을 향촌 사회에 묶어놓고 토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자기 테두리 안에 놓으려고 하고 공동체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면 그 마을이 유지되면 체제가 유지되고 세금이 거치고 나라가 안정된다고 생각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사자수학에 이렇게 향약의 4대 덕목을 넣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좀 보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사실이에요. 좋은 쪽으로 향약을 이런 규칙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먼저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덕업상권이라고 해서 덕덕, 일업, 서로상, 권할권. 덕 있는 일, 좋은 일은 서로서로 권하면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만 하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좋은 일은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마을의 향촌에 좋은 이득일 거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두 번째, 과실상교라고 해서 허물과 실수하다 잃어버릴 실, 허물, 잘못된 것과 실수들은 서로 법으로 규제해주고, 조금 더 못하게 하고 서로 감시하면서 모두가 이익되게끔 너와 나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마을을 유지하게끔 서로 견제도 하고 규제도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라라고 한번 향약에서 두 번째 구시를 만들죠. 세 번째는 예절과 풍속, 예속을 서로 사겨라라고 했습니다. 서로 민속놀이도 하고 같이 큰 명절 되면 놀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모임이라든지 두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풍속들 간에 서로 친교를 맺으면서 하라라고 하는데 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을 때 마을에 크게 모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큰 느티나무가 있었고 아주 시원한 거였고 정말 저희들 놀이터였어요. 여름에는 공기놀이 하고 뭐 땅 따먹기 하고 고무줄 놀이 하고 벽치기 하고 돌치기 하고 막 이렇게 놀았던 기억인데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여름 휴가철 백중 정도 되는 절기였던 것 같은데 어른들 동네 어른들 앞마을 뒷마을에 다 모여서 엄마들은 맛있는 음식 뭐 그때라고 하면 삼계탕을 끓였던 것 같아요. 맛있는 떡도 있었고 많은
간식, 수박, 뭐 과일 엄청 많이 있었고, 어떤 일을 했었냐면 우리 앞마을 뒷마을 어르신들이 씨름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친목도모를 해서 나름 이제 체육대회가 된 거였죠. 정말 재밌게 보고 아주 손에 땀을 쥐고 응원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생각이 우리 아버지는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안 나간 것 같고 엄마는 열심히 음식을 만드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마을 간의 행사를 하고는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을 이 어린 눈으로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예속 상교라는 말, 정말 풍속들의 사귐을 서로서로 끈끈하게 이렇게 결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요즘 사람들은 제가 방금 앞에서 말한 추억들이 있지를 않잖아요. 다 핸드폰으로 SNS로 친구를 맺고 이런 화면을 통해서 맺고 만나는 교류가 적다 보니까, 더구나 코로나까지 되면서 우리가 비대면 비접촉이 아주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정말 사람은 만나야 되고 친교를 맺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나야 그 사람의 체온, 느낌, 어투, 몸짓, 제스처 이런 걸 보고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예속 상교라는 말, 서로 사귀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난상율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는 말이고 맹자글에도 공자글에도 자주 등장하는 건데요. 어렵고 어려운 근심거리와 어려운 일이 있다면 서로 구휼하다는 말은 구제해주다, 안쓰러워해주다, 도와주다, 뭐 기부금 내다, 조금 봉투들 모아서 어떻게 좀 해주다, 해결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주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십시일반 모으다 보면 큰 힘이 되잖아요. 저도 어렸을 추억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참 인덕이 좋아서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동네 분들이 도와주고 일손도 도와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환난상일, 그럼 그 도움을 받으면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늘 식사 대접하시고 뭔가를 드리고, 그분이 또 있을 때는 분명히 가시고, 저희 아버지는 정말 인사치레 하시는 걸 철저하게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는데, 때로는 좀 그냥 넘어가도 되는 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는 기어코 하시고 병문안까지도 당신이 아파도 기어코 가시고 좀 이런 성향이 있는데, 아마 이 환난 상유를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 아버지가 옆에 계셔서 그런 영향이 저희들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서로 도우는 게 좋은 거긴 하죠. 자, 정리를 하면 한약 4대 덕목에서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효입니다. 그 다음 빈궁환난, 친척상구, 혼인사상, 인보상조라고 했습니다. 빈궁 환난, 그 다음 친척상구, 혼인사상, 인보상조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천천히. 자, 빈궁환난. 아까 환난 보셨죠? 여기는 빈궁은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고 궁하고 살지 잘 못하고, 이건 돈이 없고 이건 너무 사는 거처가 너무 힘든, 집 한 채 없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럴 때에는 친척 상구, 친척이 서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형제들을 좀 조금 낳고 친인척과도 교류가 많이 적은데, 이 시대만 해도 형제가 많고, 형제가 많다는 얘기는 친인척이 분명히 많았을 테고요. 어떤 잔치만 해서 자리를 채운다고 하더라도 친인척이 와서 앉아 있으면 그 자리가 이렇게 찰 정도로, 그래서 자기 가족들의 친인척만 해도 몇백 명이 되는, 지금은 조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친척 간에 서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또 사자소하게 얘기를 합니다. 혼인 사상인데 결혼을 한다거나 죽거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서 상례를 치르게 되면, 옛날에는, 지금은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하고 장례식에서 초상을 치르기 때문에 굳이 도움의 일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돈이 필요하죠. 그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사람이 죽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초상을 치르는, 제사는 가정에서 조그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초상이 났을 때, 결혼했을 때는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분명히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혼인 사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정말 일손이 많이 필요한 엄청난 큰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인 사상이라고 하고,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인부상조. 무조건 이 이웃들은 지킬보, 서로 도와주고 지켜주고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 아버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께서 그 상례를 치를 때 아버지 담당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 상주들이 상당히 정신이 없고 힘들고 슬픈 와중에 이 상례를 치르는 예의와 예법과 순서와 어떤 절차들이 있는 것을 거의 저희 아버지가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에 적어가면서 해야 되는 일, 물품, 누가 왔다 갔던 일, 이런 총괄을 하시는 것을 거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시면 아버지가 참 그런 큰일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그럴 때마다 큰일이 나면 저희 아버지를 찾아서 오시는 것이 제일 먼저였던 것 같고 아버지가 참 큰일을 많이 하셨던 것을 옆에서 어린 눈으로도 봤고 되게 커 보였었거든요. 이게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신 거겠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인보상조라고 해서 이웃 간에 꼭 지켜야 된다는 말을 어렸을 적에 이걸 배운 친구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자, 어려울 때, 가난하고 궁색할 때, 재난에는 친척 간에 도와주고, 혼인이나 상례를 치를 때에도 이웃 간에 꼭 도와주는 것이 마을을 유지하는 끈끈한 정의 길이고, 향약, 마을만의 약속이다라는 걸 사자수학에서 한번 배우셨습니다. 오늘 사자수학 23번째 시간인데요. 양보하라, 양보하면 복 받는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종신양반, 불실일단, 종신양로, 불황 백본이라 라고 했습니다. 종신, 불실, 불황, 일단, 백본 뭔가 좀 대꾸가 되는 여기도 사용할 양 똑같이 들어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울림 있는 글귀입니다. 자, 종신양반이라고 해서 종신이라는 말은 내가 몸이 죽을 때까지 평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양할 양 밭두둑 반입니다. 내가 밭농사를 짓 때 밭과 밭들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 경계선을 네 거, 내 거를 정확하게 지키면 사람이 아무리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하더라도 좀 어때 보입니까? 참 인색하고 서운하고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평생도록 네가 밭두둑 하나 정도, 약 경계선 정도 양보하더라도 자, 불실일단이다. 그 불과 한 계단을 잃지 않을 것이다. 계단 하나 정도도 안 되게 잃어버리는 것이니 너무 인색하게 양보 없이 선 그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참, 그래요. 이거 보면서 한 계단 정도밖에 잃을 것이 없는데 지나고도 보면 얼마 안 되는 돈백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돈 10만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많은 울림이 있는 글인지 저는 보면서 그래 내가 그 키껏 그 조금 우리가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한 계단을 잃지 않다고 합니다. 또 볼까요? 자, 종신토록 양로라고 했습니다. 평생 한 길 먼저 가시라고 양보하는, 이때는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이럴 때인데 양보라는 표현 길양보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차 타고 다닐 때 양보한다는 거, 비상등 켜고 끼어들게 한다는 거, 정말 그 사람 운전석이 요즘은 썬팅이 잘 돼서 누군지 모르긴 하는데 그 차 뒷모습만 봐도 그 사람 성격 알지 않습니까? 전 좀 알겠던데 저도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요. 자, 평생도록 길 양보를 먼저 가시라고 하는데 그게 몇 보가 되냐면 평생 100보가 안 된대요. 100걸음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비유법이긴 한데요. 내가 양보한다고 해서 큰 손해처럼 보이는데 100걸음이 안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차를 운전하니까 최대한 양보하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해서 고맙게도 사고가 딱 한 번 나고 아주 경미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난 무사고 20년을 채우고 있는데요. 얼마나 조심조심하고 운전을 또 잘하지 못하니까 그러겠지요. 되도록이면 양보를 하려고 많이 하고
지혜롭게 운전을 하고 방어 운전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운전이 미숙하기도 해서 잘 끌고 나가지도 않기도 하고, 근데 강의할 때나 출퇴근용으로 쓰긴 하는데요. 확실히 정말 양보해주고 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꼭 비상등으로 인사하는 습관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보하면서 하는 게 서로가 좋겠죠. 끼어들게 할 때 꼭 깜빡이 켜고요. 걔 기분 나쁠 때 끼어들 때 깜빡이 안 켜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데 사람을 참 욱하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보다 운전할 때 양보니까 그렇게 내가 양보해도 평생 100번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종신토록 밭두둑 내가 조금 경계선 양보하는 게 한 계단 정도도 불과 잃지 않은 아주 조그마한 양이고, 길을 양보하는 거 100걸음도 안 된다라고 해서 양보하면서 살아도 된다. 제가 빨간색으로 했듯이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말라라고 써놨습니다. 좀 울림이 있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에요.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며 처각지가 필류여왕이라 라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시는 구절인데, 사자소학의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어렸을 때 명심보감의 유명한 첫 구절을 또 이렇게 넣는데요. 자, 선을 쌓는 집안에는 자, 필류여경이니라 반드시 필 있을류 남을려 경사경 남는 경사가 있다. 선을 쌓는 집안에 좋은 일이 많겠지요. 이 좋은 일이 많은 집안에 어떤 게 있어요? 경사도 남아 돌아요. 좋은 일에 좋은 일에 좋은 일에. 첫째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둘째, 셋째도 잘할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그 첫째를 보고 칭찬받는 걸 보고 사람이 욕심상 그렇게 나도 되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요. 그 첫째가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집안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게 습관이 되면서 공부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외적으로 혼자만 잘하고 나머지가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많은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약간 뭐 엄청난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선을 쌓는 집안이 당연히 경사가 있겠지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은 극히 이상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드무니까요. 반대로 저각지가입니다. 악을 쌓는 집안에는 필류 여왕입니다.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을 겁니다. 나쁜 일이 생기고 그 생기는 재앙도 다 오지 않고 아주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죠. 나쁜 일에 나쁜 일에 나쁜 일. 이 모든 선함과 또 악함은 결과가 분명히 있다고 옛 선현들이 말하기 때문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 어떤 결과가 없고 더 잘 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다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온다는 거죠. 악의 그릇이 차게 되면 다 넘쳐서 없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불법으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지만 어느 순간 그 그릇이 다 차게 되면 다 추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요즘 주식으로 이상하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돈을 또 이상하게 버는 사람들도 많고 장사할 때도 정직하게 하지 않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악을 행할 때는 분명히 재앙이 있다는 걸 꼭 다 느끼시고 정직하게 적절한 욕심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선지가에 경사가 있고요. 저각지가에 재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민과 사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의 백성 신분과 네 가지의 궁핍한 사람들에 있는데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사민은 수신제가 치국지본이요. 산농공상 위 사민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수신제가라고 하는 것은 닦을수 몸신 가지런할제 집가입니다. 주사식 보니까 내 몸을 잘 가다듬어서 집안을 잘 가지런히 하다라고 했습니다. 뭐니 해도 이건 대학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가 성의정심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마음을 기본으로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냐? 치국지본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된다.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분들의 가정사나 개인사를 중시하는 이유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그 몸가짐과 집안이 가지런히 되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수신제가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한자는 산원공상이 오늘 배우시는 3인의 중심인데요. 선비사, 농사농, 장인공, 장사상입니다. 선비와 농부와 장인과 상인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 백성들의 기본 신분인데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 제일 높은 신분은 바로 선비입니다. 문관이죠. 문관, 그 다음 농사, 큰 땅이 있고 농업이 주된 나라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장인공 만드는 사람, 그 다음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하층민이 되고 뭐 여기에 친분에 들어가지 않는 노비는 당연히 썰지도 않지요. 어떤 책을 봤더니 옛날과 지금이 뒤집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옛날의 신분이 산업공상이었다면 지금은 상공농사의 순서로 가고 있다. 장사하는 사람 제일 지위 높은 것처럼 대접받고 기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농사를 짓되 많이 짓고 분홍들을 뜻하는 말이고요. 선비사, 배우긴 배웠지만 직장 없이 백수인 사람이 허다하기 때문에 제일 낮은 신분으로 본다는 책을 봤는데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맞는 말이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는 그때 조선시대의 여자와 지금 현재의 여자가 또 뒤바뀌었다. 그때 당시에는 남자 하는 말에 여자가 다 따라했는데 지금은 여자 말에 남자가 다 따라하는 세상이 되었다. 하나 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아주 특별하게 정말 구분이 되었는데 요즘은 애가 어른이고 어른들이 애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봤는데 세상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증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 어느 이제 좀 비아냥거리면서 어떤 빗대어 많은 말긴 한데 맞는 말 같아요. 아이가 먼저고 여자가 먼저고 이렇게 돈 많으면 먼저고 참 세상에 그러면 안 되는데 사자서학에는 엄연히 이렇게 신분 질서가 있다고 했고 세상은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신분이 있었고 현재는 방금 제가 재미있게 얘기했던 그렇게도 보는구나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3인이라 합니다. 백성을 이루는 근간. 국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자신을 올바르게 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게 나라 다스리는 근본이요. 선비와 농부와 공인과 상인이 백성이 이 네 가지의 백성, 이 네 신분이 바로 나라를 이루는 근간의 시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궁용이 좀 중요한데요. 먼저 환과 고독이요. 위지 사궁이라 발정시인하려면 선시사자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천천히 볼게요. 한자 정말 어렵죠? 오늘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환과 고독인데요. 호랍이 환, 그 다음 호럼이 과부가라고 하죠. 외로울 곳 고아입니다. 홀로도 독신입니다. 그래서 환과고독이라는 말이 맹자에도 나오는데 맹자가 선정과 왕도 정치를 하려면 이 환과고독을 잘 보살펴야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온 말 같아요. 환과고독이란 호라비환, 과부가, 어린아이, 부모 없는 자식, 그 다음에 홀로독자, 자식 없는 노인을 뜻합니다. 정말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다 완전체가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호라비 환자는 여기 보신 물고기 중에 어미가 없어서 혼자 자기 자식을 키우는 물고기, 가시고기 같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물고기라고 표현하고요. 과부가인데 여기 뭐 머리 열자 보이시죠? 우두머리인 그 남편이 죽어서 자기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자를 뜻하고요. 아들이 오이처럼 땡그라니 혼자 아이만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 객연병과 여기에 애벌레 촉자가 들어간 것처럼 서로 관련이 없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뜻이어서 홀로 독자도 여기에서 보다시피 약간
다 외로운 사람들을 뜻하고 있어요. 위지사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일러 네 가지의 궁핍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러면 발정시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사정, 필발, 정치를 하려면 인을 베풀시, 베풀어야 한다. 그러면 정치를 할 때, 복지를 할 때 어려운 사람을 먼저 보살피는 게 맞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이 환과 고독이라는 사람들한테 선정을 베푸는 게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정책에서 많이 있는 사람보단 없는 사람과 외로운 사람과 아픈 사람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1번으로 하는 게 맞지요. 가진 사람들과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잊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그게 바로 어지린자의 실천이 아니겠어요? 오늘 환과고독 위지사궁 발정시인 선지사자입니다. 이렇게 외로운 호라비와 과부와 외로운 그 고아와 그다음 자식 없는 홀로 된 노인들을 이 네 가지의 궁핍한 사람들을 정치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한자였습니다. 오늘은 사자수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자수학 처음에 올렸을 때 참 그때가 기억나는데요. 정말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나중엔 성덕도 좀 빼고 낮자 설명도 좀 빼면서 의미 전달에 좀 중점을 두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사자수학 마지막 강의니까 부담 없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공손한 마음으로 사자수학을 배워라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십실 지읍 필류 충신 인불 충신 가위 인호라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먼저 쉬워요. 열십 집실 어조사지 고읍자입니다. 10집밖에 되지 않는 마을에도 쉽죠? 필류 충신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있을 충성충 믿을시.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디나 세상이 돌아가는 건 이런 충성을 다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죠. 세상에 사기꾼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판친다면 그렇게 믿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어디를 가나 세상을 움직이는 건 충신, 믿음직스럽고 충성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굴러간다고 하죠. 이걸 8대2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집단에서 20%가 다 모든 것을 이끈다는 거죠. 인불충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돼가지고 이 충성과 믿음이 없다면 위인홀이요. 어찌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런 걸 지키지 않은 사람을 사람답지 않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십실지읍입니다. 10집밖에 안 되는 집에 반드시 충성스러운 사람과 신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람이 이 충과 신이 있지 않다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느냐? 그럼 결론은 사람이라면 충과 신을 꼭 실천하는 사람이어야겠다는 사람이죠. 사자수학의 망우리를 이렇게 사람이라면 충과 신, 충성스럽고 신의 이 두 자만 지켜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비에 언노라, 유성 지모라, 차차 후아, 경수 차서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안일비 나 말씀은 늙을로 내 말이 늙은이의 말이라고 취급하지 말라. 내 말을 그냥 늙은이 말이라고 하지 말라. 오직류 성스러울성 가르칠 꾀모입니다. 오직 성인들의 성인들의 생각을 내가 적은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차차 후학이다. 탄식할 차를 2번 써서 아하 뭐 이렇게 탄식을 하는 의성어처럼 후학 뒤에 배우는 내 이 후배들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 후손들 이 사람들아 자, 공경할 경 받을 수 이 책을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노인은 보통 우리가 주희라고 봅니다. 주희가 소학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을 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보게끔 편집한 책이 아니겠느냐라고 일설로 그렇게 하고, 그 제자 중인데 유자증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또 이렇게 편집을 한 게 아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히 사자소학은 누가 만들었다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다만 주희가 썼던 소학책을 참고로 해서 여러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좋은 책들을 꼭 받아들여서 봤으면 좋겠고요. 늙은이의 말이라고 하지 말고 성인의 다 지혜니 후학들이여 이 책을 꼭 읽어라 라고 마무리를 하네요. 여러분도 사자소학 책 꼭 귀중하게, 옛날처럼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자소학 25번째 수업으로 책을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